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저는 결혼을 약속했던 한 여자와 결국 헤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저지르려 했던 행동들이 너무나 믿기지 않아서 지금도 잠을 설칠 정도네요. 그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 처가에 인사를 드리면서 제 사연은 시작됩니다. 예비 처가댁에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희 집안보다 처가댁이 좀 부유한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저희 집안이 못 사는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신 기준에서 미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녀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저가 집안이 잘 사는 거지 직업적으로 봤을 때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중이었고 그녀는 일반 회사원에 재직 중이라 그 부분은 그래도 제가 좀 더 나은 편이었네요.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상견례 일정을 잡았고 일주일 뒤에 양가 집안이 만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던 거죠. 사건이 시작된 월요일, 그녀와 저녁을 먹기 위해 일찍 퇴근한 저는 그녀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멀뚱히 서 있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옆 골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서로 퍼부으면서 싸움이 났길래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옆 골목으로 천천히 들어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간 순간 예비 장모님이 어떤 젊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난리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는 급하게 어머님께 다가가서 알 수 없는 여자와 뒤엉켜 있는 걸 힘겹게 떼어낸 다음 무슨 상황이냐고 여쭤보게 되었죠. 아니, 저 여자가 글쎄 내 어깨를 툭 치는 바람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지 뭐야. 자네, 이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1억짜리 명품 가방이야. 그런데 떨어지면서 흠집이 나버렸다고. 여기 밑바닥 잘 봐봐. 확실하게 흠집이 난 거 보이지?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면서 보상을 안 해주고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가려고 하는데 내가 AS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니까. 나보고 일부러 부딪힌 거라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저기요,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전화 통화하시면서 지나가시다가 저를 못 보고 부딪히셨잖아요. 그래서 가방이 떨어진 걸 왜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냐고요. 여기 CCTV 많으니까 제가 진짜 잘못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생사람 잡지 마시고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저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쪽이 하필 내 앞을 막아서고 있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자네 당장 경찰에 신고 좀 해주게. 엄마, 여기서 또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만하세요. 괜히 일 크게 만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고요. 어머님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명품 가방에 흠집이 난 거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부딪혔던 행인을 놓아주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한쪽 말만 듣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어서 어머님과 부딪혔던 여성분께 양해를 구한 다음 주변 CCTV를 확인해 보기 위해 일단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분도 자신의 오해를 풀어야만 속이 후련할 것 같다면서 기다리게 되었고 그렇게 경찰분들이 오셔서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찾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편의점에서 밖을 촬영하던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영상 속에선 진실만을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걸어가시다가 가만히 서 있던 여자분과 부딪히게 되었던 거였죠. 그걸 확인한 저와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억울한 누명을 쓴 여자분은 당장 사과하라며 큰 소리로 어머님께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꼬리를 내린 어머님은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야 인정을 하셨네요. 다행인 건 그 여자분이 착하셔서 그냥 넘어간 거였지만 이 일은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비 신부는 머리채를 잡혔던 여자분께 용서를 구했고 어머님 몰래 헝클어진 머리와 소중한 시간을 망쳐서 죄송하다며 여자분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지어준 뒤 수습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저희는 어머님을 모시고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는데 그녀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어머님께 화를 내며 그곳엔 왜 계셨는지 여쭤보았지만 어머님은 입을 굳게 닫으신 채 허기진 배를 급하게 채우셨네요. 제가 처갓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사람은 누구나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은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못 볼 꼴을 저에게 보여준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 식사를 끝낸 뒤에 어머님을 모시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그렇게 정신없던 월요일은 어머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 상당히 당황스러웠었죠. 그날 그녀는 평소 때처럼 저녁 시간에 전화를 주지 않았고 별일 없냐는 문자에 답장 또한 없었어요. 아무래도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어머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그녀와 다음날 연락이 닿았지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힘이 없어 보였네요. 저는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저녁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잡게 되었고 그날은 제가 좀 늦게 끝나게 되면서 그녀가 저희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주고받으려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뒤에서 어머님이 고개를 내밀며 저에게 인사를 건네셨네요. 저는 어머님의 얼굴을 보고 당황해서 어색한 웃음으로 인사를 드렸고 그녀는 나중에 다 설명해 주겠다면서 일단 자기 차로 타라며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제 차를 놔둔 채 그녀의 차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어머님이 많이 미안해하셔서 좋은 곳에서 같이 저녁을 먹길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오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머리가 아프다면서 두통이 오는지 잠시 약국에 들러 두통약 좀 사야 할 것 같다고 약국에 정차를 하게 되었어요.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어머님은 그녀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기면 두통이 자주 와서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했지만 약을 먹는 게 좋은 것도 아니라 운전을 제가 대신 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어머님께선 그럴 필요 없다며 차에서 내리시더니 운전석에 앉으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운전하는 차고 음식점 위치도 어머님이 알고 계셔서 직접 운전하시겠다고 운전대를 잡으셨어요. 그녀는 약국에서 약을 먹고 나왔는데 운전석에 어머님이 앉아 계신 걸 보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뒷자리에 앉더니 어머님이 길을 더 잘 아신다며 두통이 심하게 왔는지 머리를 만지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녀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여 뒤를 돌아봤는데 그 순간 무언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꽤 큰 충격이 온몸에 전해지게 되었고 너무 놀란 나머지 앞을 바라본 순간 다른 차와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고가 나는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운전대를 잡으셨던 어머님께서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시더니
상대 운전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상대 운전자가 잘못을 했는지 죄송하다며 어머님께 허리를 숙여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사고가 나면서 머리를 부딪혔는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며 머리를 잡고 있었고 어머님은 힘들어하는 그녀를 보고 놀라선 급하게 달려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차문을 열어 그녀의 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상대 차주분은 보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며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은 저한테도 어디 다친 곳은 없냐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말해야 된다고 저를 걱정하고 계셨죠. 다행히 저는 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어머님은 사고가 났다는 것 때문에 좋은 시간 다 망쳤다면서 상대방 운전자를 바라보며 화를 내셨네요. 그렇게 양측 보험사가 와서 사건에 대해 정리를 한 뒤에 그녀와 어머님은 결국 입원을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몸에 문제가 전혀 없어서 어머님과 그녀를 간호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아신 아버님께서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고를 낸 그놈은 어디 갔어? 확실하게 사과를 받은 거지? 조금이라도 몸에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치료받고 검사까지 전부 다 받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손해본다고. 몸이 완전하게 괜찮아지기 전까지 절대 합의할 생각하지 마. 자네도 같이 타고 있었다면서? 자칫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자네는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네. 그 사람이 잠깐 한눈을 파는 것 같다고 모든 과실을 인정했어. 그래도 예비사이가 옆에서 도와줬으니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거지. 우리끼리만 있었으면 여자라고 무시했을걸? 이래서 집안에 남자가 많아야 든든한 거야. 예진아, 회사에 다 미리 전화했지? 지금은 몸이 긴장해서 어디가 아픈지 나타나지 않는데 내일 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플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받을 건 다 받고 퇴원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너 사고가 난 직후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MRI 찍어보고 머리에 조금이라도 출혈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자네도 어차피 보험 처리 다 되니까 물리치료라도 받아. 이참에 뭉친 근육도 좀 풀어야 다음날 지장이 안 생기는 거야. 나는 사고 충격으로 온몸이 다 쑤시고 너무 아파서 제대로 걸을 힘조차 없다니까. 아마 다음날이면 아픈 곳이 더 늘어날까봐 걱정이다. 그런데 여긴 저녁밥 언제 주는 거야? 전날에는 명품 가방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니 다음날은 차 사고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자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만나는 게 안 좋은 일들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 퇴원을 하면 그녀와 만나는 건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아버님이 병실에서 자리를 지키셨고 저는 다음날 출근 때문에 일단 병원에서 나와 회사로 다시 간 다음 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시고 많이 놀라셨는지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셨지만 제가 부모님을 말렸어요. 두 분 다 80이 넘으셨는데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될 때 굳이 밖으로 나가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렇게 며칠간 그녀와 어머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합의금까지 전부 다 받은 다음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상견례 전까지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데 어머님께서 저와 있을 때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차라리 집에서 모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상견례 전에 얼굴 한 번 더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할 말이 많다며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비 처가댁에서 모이는 건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서 어머님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저는 처가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네요. 그녀도 집에서 가진 모임이 마음에는 한결 편했는지 두통도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네도 이제 우리 집안 식구가 될 텐데 제대로 된 포험 하나는 드러나야 하지 않겠어? 내가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생각이 좀 많아졌는데 얼마 전에 사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터진 거잖아.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자네도 내 딸과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불행한 일들이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르고 정말 심각하게는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하자마자 사고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보험 하나 정도는 제대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어?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자네도 보험 하나 제대로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저도 보험이 없는 건 아닌데요. 생명보험까지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위험한 것도 아니고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미래를 바라볼 수 없으니 항상 준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저는 지금 당장 생명보험을 준비할 마음은 없어요. 나중에 제가 정말 들어야 한다고 생각될 때 그때 상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네가 만약 내 딸과 결혼을 하고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는 준비를 할 수가 없는데 생각할 시간이 뭐가 필요한가? 과부 만들고 생명보험도 안 들어서 내 딸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그건 내 딸을 생각해 주는 게 아니지.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 내가 만약에 자네였다면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생명보험 들었을 것 같은데. 분위기 좋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보험 얘기가 나오더니 뜬금없이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라는 어머님의 말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보험이야 언제든 가입할 수 있지만 하라는 대로 무턱대고 실행에 옮기는 건 아닌 것 같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드린 말씀이었는데 처가댁에선 그런 저를 안 좋게 바라보셨네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건 아니었어요. 저에게 실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결혼을 하고 신중하게 알아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아버님 어머님께선 제 입에서 생명보험 가입을 바로 하겠다는 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계셨는지 반대되는 말을 들으셨을 때 상당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다른 건데 제 입장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으려는 모습에 저 또한 솔직히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렇게 식사 초대 자리의 분위기는 안 좋게 흘러갔고 더 이상 있어봤자 계속해서 안 좋은 말만 듣게 될 것 같아 서둘러 정리를 한 다음 인사를 드린 뒤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최대한 좋은 쪽으로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이미 처가 식구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상견례가 이어지게 된 거였죠. 그래도 앞으로 좋은 모습 더 많이 보여드릴 기회는 많기 때문에 서운해하시는 마음 최대한 빨리 되돌려 놓고 싶었었죠. 그녀는 그래도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저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약간의 긴장 속에 상견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양가 부모님께서 인사를 주고받으신 뒤 대화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너무 긴장을 했는지
갑자기 배가 뒤틀려서 화장실을 잠시 다녀와야만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 양해를 구한 다음 화장실에서 볼일을 끝내고 나오려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와서 받게 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전화를 주신 분께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잘못 보신 거라며 설명드렸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데 불신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내용에 대해 처가 식구들의 입으로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양가 부모님이 계신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과 어머님, 아버님의 언성 높인 목소리가 식당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울려 퍼지길래 급하게 문을 열어 상황을 살피게 되었네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는데 왜 자꾸 저를 의심한 거죠? 사부인께서 떨어뜨린 걸 왜 저한테 덮어 씌우시나요? 그럼 제가 사부인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나이 먹고 뭐하러 없는 사실을 꾸미겠어요? 방금 화장실 다녀오시면서 제 가방 흠집 내셨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억짜리 명품 가방이라고요. 이런 걸 보신 적이 없으시니 조심하지 않으셨겠죠? 그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그걸 제가 알아야 하나요? 그리고 확실하게 몸에 닿지 않았고 흠집 난 것도 꽤 오래되어 보이는걸요? 나이가 8순이나 되셔서 노망이 드셨나? 오늘 같은 날 꼭 상황을 이렇게 만드셔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전혀 모르신 거예요? 제가 정말 한성격 하는데요. 예비 사이를 봐서 많이 참고 있는 거라고요. 일단 사과부터 하시고 AS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나오는 비용에 대해 입금시켜 주시면 되는 건데 굳이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드셔야 되겠어요? 제가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포상을 해드리죠. 그런데 전혀 몸에 닿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팔순 먹은 게 뭐가 어때서 저보고 노망났다는 말을 함부로 뱉으실 수가 있는 거요?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일단 그만들 하세요. 꼭 이렇게까지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드셔야 되겠어요? 어머님 가방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생활하다 보면 어느 정도 흠집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가방 떨어진 거 가지고 이 정도로 심각한 분위기를 만드셔야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님 가방에 흠집 난 거 저번에 생겼던 위치랑 똑같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어디서 창모를 의심하고 있어? 내가 맞는다면 맞는 거지.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어머님 1억짜리라고 하시는 가방 그거 진품 맞아요?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지. 확실하게 1억짜리 가방 맞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근처에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한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자네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왔겠어. 명품 가방인데 떨어져서 마음이 아파 그런 거라는 걸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야? 차라리 이 결혼 없던 걸로 하는 게 좋겠네. 자네같이 마음씨가 좁아터진 사람을 내 딸에게 넘겨줄 생각 없고 앞으로 2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말게. 어차피 생명보험 가입도 안 하겠다는 사이 뭘 믿고 내 딸을 맡길 수 있겠나? 그 말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잘 됐네요. 저도 어차피 이 결혼 이어갈 생각 조금도 없었어요. 제가 방금 전화를 받았는데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당신들 모두 인생 쫑난 줄 알라고.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힌다는 거 몰라? 제가 방금 통화한 녹음 내용이에요. 저는 팔순 엄마를 세워두고 1억 명품 가방에 흠집 냈다며 상견례 자리에서 엄마한테 삿대질을 한 어머님의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상차림을 뒤엎은 뒤 굳어진 얼굴을 하고 있던 그녀에게 다가가 모든 게 끝났다고 속닥거린 뒤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던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고 그 순간 처갓집은 묵사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에요?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계획되어 움직였다는 건가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획적 보험 사기단이에요. 저도 뭔가 이상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패턴이 너무 똑같아요. 또 자주 범행을 저지르면 의심을 사게 되니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일을 저지르는데요. 정말 다행인 건 그쪽이 아직 무사하다는 거예요. 생명보험에 가입하라고 계속 강요받으셨죠?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나중에 정말 돈이 급할 때 그쪽의 목숨값을 받아가겠다는 말이에요. 결혼 전에 생명보험에 미리 가입을 해놔야 의심을 덜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신데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신 거죠? 저를 왜 도와주시는 건가요? 저 무슨 연관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저는 그 여성분과 결혼을 약속했던 동생의 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동생을 병간호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동생도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큰 사고가 한 번 났었지만 다행히 생명은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식물인간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결혼을 하기 전에 사고가 났었는데 보험금 수령자가 그 여성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그녀와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결혼을 약속했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남자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게 만들었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위태로운 상태에서 그 남자가 기적적으로 생명은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보험금 수령자가 그녀로 되어 있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던 가족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범행의 동기가 없었다는 거에 재판에서는 그녀의 가족에게 손을 들어주었고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 남자의 보험금 수령은 가족분들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서 인연을 끊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형이라는 분은 처가 식구들의 집안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었고 자기 동생이 식물인간이 된 이후에도 그녀의 집안은 다른 자잘한 사고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걸 파악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명품 가방 또한 일부러 돈을 받으려는 수법인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남자의 형은 그녀의 집안의 뒤를 밟으면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많은 걸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 제가 그녀의 계획에 들어가게 된 거였고 똑같은 패턴으로 저에게 생명보험을 가입하라는 강요를 하기 시작한 거였네요. 그래서 제 증언이 그분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저와 통화한 내용을 듣게 된 처가 식구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자신들은 절대 잘못이 없다고 했지만 그동안 제가 겪어온 것들을 보면 확실하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많이 느끼긴 했었죠. 그리고 잠시 뒤 저와 통화를 했던 그 남자분이 상견례장의 문을 열고 들어와 그동안 저지른 행동들이 담겨있는 영상들을 보여주며 그 사람들의 짓을 낱낱이 저희 가족에게 알려주었네요. 뒤이어 경찰분들이 상견례 장소로 들어왔고 그 사람들은 결국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부분에 대해 증언하며 생명보험에 가입하라고 강요도 받았다면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그분과 비슷한 패턴으로 저에게 범행 계획을 꾸미려 했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보험 가족 사기단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진술과 그 남자분이 그녀의 집안 사람들의 뒤를 조사해서 얻은 증거물들을 토대로 그분들의 억울한 사건까지 전부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의도적으로 접근한 부분들이 밝혀졌고 징역은 피해갈 수 없게 되었네요. 만약 그 남자분의 끈질긴 추적이 없었다면 저도 그분의 동생처럼 식물인간이 되었거나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죠.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이번에 처음 겪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항상 뭐든지 신중히 결정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사람들처럼 악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는 이 세상에 없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